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 그럼 투자 조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저희가 뭐 가치 투자라는 부분들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량적인 분석, 이 회사가 재산은 얼마가 있고 돈은 얼마를 벌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은지,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벤처 투자는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좋게 표현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고요. 바꿔서 말하면은 아직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매출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재무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벤처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저희는 정성적 분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경영진이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회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벤처를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거는 저희 회사의 기준입니다. 저희 회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운용사들과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산업을 먼저 보는데요. 그 산업에서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냐, 이거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냐를 봅니다. 안정적으로 수요 확보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냐, 이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육성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외형이 커지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산업을 키워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필수 소비재에 속하는 산업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필수 소비재 산업은 그 회사의 제품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렇게 수요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산업군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향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산업이냐와 조금 연계가 되는데요. 기술 발전 여부에 따라서 지금은 없지만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수 있는 산업, 근데 그 새로운 시장이 충분한 수요를 갖출 수 있는 산업을 저희는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여기에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는 곳은 우주항공, 그 다음에 방위산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산업을 봤으면은 일단은 그 회사 그리고 경영진을 저희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진입한 산업이 좋은 산업이어도 그 경영진이 그 산업에서 충분하게 연구 개발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혹은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산업이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밑에 제가 5개의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아마 이 중에 HIS라고 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이용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에 있는 두 개의 회사는 아주 큰 회사였거나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름을 보기가 힘든, 아니면 저희가 다이소에 가면 3,000원, 5,000원짜리 구입하는 제품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좀 그런 아픈 역사를 갖게 된 회사들이고요. 밑에 있는 세 개의 회사는 저희가 보통 피벗이라고 하죠. 최초의 사업 아이디어를 전환을 해서 빠르게 그리고 아주 크게 성장을 한 그런 대표적인 예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자기가 창업한 회사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세 개의 회사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노키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노키아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 1위, 2위를 다투는 아주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세계 1위였던 회사가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몰락을 한 상태이고요. 아이리버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상당히 큰 위안을 줬던 제품인데, MP3, 저희가 보통 학창 시절에 카세트 테이프 워크맨 아니면 CD 플레이어를 가지고서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었죠. 근데 그거의 단점은 음악을 재생해주는 디바이스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음악을 재생해줄 수 있는 또 아이템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리버에서 나온 MP3는 이 작은 디바이스 하나만 들고 있으면 내가 노래만 넣어두면 언제 어디서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시장에서 확산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디바이스가 두 개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듣지 별도의 디바이스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사라진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두 개 회사 모두 배우 시장이 상당히 컸고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회사인데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회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유튜브 많이들 보실 겁니다. 저도 많이 보고 저희 아이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유튜브는 원래 시작은 데이트를 성사시키기 위한 데이팅 전용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주 많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도 교내에 학생들끼리 데이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개발됐던 데이팅 앱이었다가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가 됐고, 유튜브도 시작은 데이팅 앱이었습니다. 다만 텍스트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데이팅 앱이었는데, 이거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데이팅 목적의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영상보다 재미난 영상, 웃긴 영상, 신기한 영상,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사업 모델에도 데이팅과 상관없이 조회수가 높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됐고요. 사업 모델을 바꿨죠. 그래서 데이팅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재미나 흥미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의 유튜브로 발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쿠팡을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쿠팡이 원래 시작은 소셜 커머스였죠. 그래서 티켓몬스터, 위메이크, 프라이스, 그다음에 쿠팡,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소셜 커머스였고, 쿠팡은 소셜 커머스였을 때는 점유율이 3위 혹은 4위 정도에 그치는 파괴력 있는 그런 사업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쿠팡이 아주 좋은 투자자를 만나고 적절한 시점에 소셜 커머스가 아닌 물류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회사에 도입을 시켰고, 지금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버린 사입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완전 시장 경쟁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 쿠팡은
소셜 커머스도 아니고 오픈마켓 사업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물류와 유통을 다 아우르는 유통 강자가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사업 모델이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원활치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빠르게 본인들의 핵심 사업 모델을 바꾸는 경영진의 빠른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HIS는 일본에 있는 여행사입니다. 여행사 지난 코로나 기간에 상당히 다 어려웠죠. 우리나라의 1등, 2등 여행사도 코로나 기간 견디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도. 이 HIS라고 하는 여행사도 코로나 기간에 회사의 존폐를 고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행사의 특징은 각 나라 여기저기에 가이드분들이 계시죠. 그 가이드분들을 통해서 출장을 갈 수 없는 자기의 고객사들을 대신해서 현지에서 업무를 봐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브라질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죠. 당시 아예 이동이 불가능했으니까. 그때 HIS가 브라질이나 미국에 있는 자사의 직원 혹은 가이드를 통해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도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그런 여행사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영진이 얼마나 빠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벤처 투자에서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벤처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개인 투자조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흔한 벤처 투자 조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혜택적으로 제일 좋은 개인 투자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자한테는 별로 좋은 혜택은 없으나 운용사한테 매우 유리한 신기사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투자 조합은 일단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가 벤처 투자 회사, 창업 기획자, 유한회사, 신기술 사업자 이렇게 4개의 회사가 벤처 투자 조합을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은 창업 기획자 혹은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기사 조합은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조합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대상입니다. 벤처 투자 조합은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앞서도 저희가 양도세 비과세대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 기업이 아닌 그냥 일반 기업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든가 뮤지컬, 콘서트 같은 공연이라든가 아니면은 A라고 하는 회사가 B라는 제품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B라는 제품에 대해서만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투자까지 가능한 게 벤처 투자 조합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 조합은 투자 범위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벤처 기업에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초기 창업 기업에 이 개인 투자 조합의 결성 금액의 절반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현재 벤처법상에서 정하고 있기로는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기업을 의미를 하고요. 3년 미만의 기업이다라고 하면 아직 정확하게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그런 초기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신기사 조합, 어떤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느냐? 신기술 사업자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는 저희와 다르게 벤처 투자 촉진법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요. 금융위원회 산하의 자본시장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말은 어려워 보입니다. 신기술 사업자에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기술 사업자는 법적인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는 신기술 사업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얘기 바꿔 말하면 아무데나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 방식. 일단 다 지분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신기사조합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신기사는 설립할 때의 취지는 대출이었습니다. 벤처 기업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죠. 은행은 담보가 있어야지만 대출을 해줍니다. 아니면 적어도 신보라든가 기보의 보증서가 있어야 벤처기업에 대출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처기업들이 융자를 받을 곳이 없어서 정부에서 그러면은 벤처 대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하자라고 해서 신기사가 생긴 건데, 실질적으로는 대출 업무를 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벤처 투자조합과 신기사조합에는 거의 대부분 정부 및 지자체, 모태펀드를 의미하고요. 아니면은 은행, 저축은행 같은 캐피탈 같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법인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부 법인이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용하는 개인 투자조합에는 법인이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 같은 운용사가 운영하는 개인 투자조합에만 법인이 30%의 한도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개인들이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펀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동일하고요. 투자조합의 설립 요건, 벤처 투자조합과 개인 투자조합은 벤처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고, 요건에 따라서 등록 신고를 하고 운용 중에 있는 과정을 보고를 하면서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사는 그런 게 없다. 자, 투자조합의 운용 기간도 벤처 투자조합과 개인 투자조합은 법적으로 최소 5년의 운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기사조합은 그런 거 없다. 좀 상당히 자유롭게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게 신기사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운영이 되는 게 벤처 투자조합, 개인 투자조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